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07명으로 20일 만에 4,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78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55명 늘었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9명 늘어서 누적 기준 445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식약처가 오늘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마치고 추가 물량 확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내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합심 단결해 승리를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전투 비행단 노모준이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보통 군사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노준이를 석방했다며 1심 유죄 선고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낮부터 차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새해로 넘어가는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4천 명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207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200여 명 넘게 줄었는데요. 신규 환자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20일 만입니다. 신규 환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125명, 해외 유입 사례가 82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에서 2,853명으로 전체 69.2%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진 83.6%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3.2%, 경기는 82%, 인천은 92.4%에 달했습니다. 남아있는 병상 수는 서울이 63, 경기 70, 인천은 7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40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9%로 전날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9명 늘어서 누적 445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질병관리청이 오늘 오후 국내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오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박슬로비드와 미국 머크스의 몰루피라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유행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 말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진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학 이후 재확산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 시작되면서 교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입니다. 학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2개 학년에서 학생 20명 정도가 감염됐고 가족들에게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후 감염이 확인된 학년 학생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고요. 확진자가 나온 반 학생들은 지난 24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학생 만명당 발생률은 초등학교가 31.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기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학교들이 본격적인 방학에 돌입하는데요. 확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 미접종 학생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접종 완료 학생보다 25배 높았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다면서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2살 미만 학생들 대상 예방접종 자료도 검토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당장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여전하죠?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는 445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69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 국내 감염자 수가 49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국내 감염이 264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변이 전파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시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식당과 노래방 등을 매개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역수칙을 어긴 데다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해제 하루 전날인 6월 9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하는 등 격리 장소 이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성년 감염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1000여 명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 1월 19일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추운 겨울철을 맞아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14일만 해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만 8천여 명이었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급증세가 지속되면 올해 1월 기록한 최대 규모 기록인 25만 1000여 명도 머지않아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감염자가 초기에 발견된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2주 새 신규 확진자가 80% 이상 증가했고 수도인 워싱턴 DC에선 이달 초보다 3배가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순식간에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달 4일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의 비중이 99.3%, 오미크론 변이는 0.7%에 그쳤으나 이달 18일에는 델타가 26.6%, 오미크론이 73.2%로 역전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미성년자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5일 이후 4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5살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8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서울 내부순환로 성수방면 정릉램프 부근에서 소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2, 3차선이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도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앞바다가 얼었습니다. 가로림만이 얼어붙은 건 올해 1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어민들은 배를 띄우지 못하면서 굴 채취와 감태 수확 등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수사기관 등에서 환자의 심리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이 자격을 따려면 의사나 회계사처럼 일정 기간 수련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수련생이 3년 동안 월급은 거의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리학 석사 김진호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 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3년간 모두 3,300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1년차 때는 30만 원, 2년차 때는 40만 원, 심리평가나 심리치료 똑같은 업무를 했었고 수련생이 검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환자에게 금액을 받았고 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1,000시간의 교육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1,000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급이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되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수련 자체가 되게 노동력 착취하는 일종의 하나의 기여하는 게 아닌가.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곳도 암암리에 있고요. 수련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법인에 후원금을 낸다든지 소문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내가 1년 수련 받으려면 이렇게 참고 해야지 이런 게 강한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수련이 아니라 일을 시킨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다른 직종 수련생은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련 의사는 대법원 판결로, 수습 공인회계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판단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 별도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겁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라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정당한 대가 없이 청년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부 지침은 물론 이런 지침을 앞세워 공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기관들의 낡은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얼마 전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서 무차별 폭행한 전 남편이 구속된 사건 전해드렸죠. 당시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신고했고 경찰이 범행 장소에 신속히 출동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사후 처벌에만 그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는데 갑자기 회사 사무실 문을 박차고 전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혼자 있던 A씨는 흉기를 지니고 들어온 전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머리카락이 뜯기고 몸 곳곳에 멍이 드는 피해를 봤습니다. 칼을 가져왔는데 칼이 어디 갔지? 그래서 칼을 찾았고 칼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제 폭행이 됐고 경찰 안 왔으면 죽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전 남편은 A씨가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부쉈습니다. 이에 A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고 실내에서 폭행 중인 상황이 파악이 됐다는 거죠. 피해자 이제 직장 사무실 내임을 이제 확인하고 현행 범위로 이제 체포한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전 남편인 40대 남성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습적으로 찾아와 A씨를 폭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밤에도 전 남편이 A씨를 흉기와 염산으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강원도로 납치하며 폭행한 겁니다. 경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찾아냈지만 당시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다른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무마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 끌고 그 경찰이 저한테 부르는 신임을 계속했거든요.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고 그때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네가 만약 신고를 해서 내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너희 엄마, 너희 동생네 가족 다 죽이겠다. 이 일 직후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전 남편이 이를 어기고 찾아오면서 불과 보름 만에 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주로 벌금형에 그쳐 가해자가 접근 금지 위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유치장 등에 임시로 가둘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해서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인신 구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잘 안 나와요. 전문가들은 위반 즉시 불이익을 신속하게 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준이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노준이는 이 중사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서 보복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보통군사법원은 구속 만료 전인 지난 24일 노준이를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이 끝도 없는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이 1심 유죄 선고로 노준이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에서 세 가지의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 억씩 차이가 나는데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극심한 전세난마저 우려됩니다. 강희경, 김우준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7억 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무려 5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런 현상은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에서도 집주인 선호형, 임차인 유리형, 중재안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그 5% 상한의 계약을 하느니 본인이나 자녀들의 입주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고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현 시세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면 시세의 한 80% 정도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하지만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안정이 아직 요원한 이유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이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벌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세값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바라본 내년도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입니다. 전국은 올해보다 4.3%, 수도권은 5%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상승 압력의 주된 이유로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꼽힙니다. 지난해 도입 이후 보증금 상한선이 5% 이내로 묶였던 물량들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에 더해 신규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해 4년치 가격을 미리 올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년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돼, 미리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높거든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조금 급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중과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전세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올해 이렇게 종부세가 5,100만 원을 내라고 나왔는데 지금 실직 상태여가지고 딱히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내년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된 공급난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대규모 이주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정말 내년에는 최악의 전세난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민간 시세 조사 통계에서 이달 전국 집값의 오름폭이 14개월 만에 1% 미만대로 둔화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달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0.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10월 0.6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줄곧 1%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14개월 만에 1% 미만대로 오름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달 0.73%를 기록해 이미 1% 아래로 낮아진 데 이어 이달에는 0.37% 상승해 오름폭이 더 작아졌습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검토하는 등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오늘 대장동을 찾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그간 제기된 허위 이력 의혹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평가는 국민께 맡기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파장이 커지니 떠밀리듯이 사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선대위는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었다며 진정성이 없는 이중 전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라는 윤석열 후보의 대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사과 의지가 가장 강했던 것은 김건희 씨 본인이라며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사과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며 숙고하는 자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정책 행보와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인의 대국민 사과로 일단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을 서둘러 타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듯합니다. 실제 윤 후보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당과 선대위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인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서 당을 위한 재연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고요.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와 공매도 개선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모레부터 1박 2일간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미칠지 관심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본격적으로 발을 맞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조직을 통해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여러 의제들을 추려서 향후에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전위원회는 다음 달쯤 호남을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원팀 행보로 지지층 잡기에 나설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렴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이 공정성에는 약간의 의문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면을 최종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뒤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나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요. 오후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면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선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7일 날 제가 검찰국장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국장과 또 실무자들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건 맞고 그 이전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사면과 관련된 의지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행사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서운해한다면 곧 국민에 대해 서운하다는 뜻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 결정이 이명박, 박근혜 갈라치기라는 이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이라며 당사자들은 감사가 됐든 사죄가 됐든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야권 갈라치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 사면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가 윗선과 로비 의혹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 역시 최근 사찰 논란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된 수사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들은 일단 재판에 다 넘겨진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핵심 4인방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에 지금 정민용 변호사도 아마 다음 재판에는 병합이 돼가지고 5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핵심 실무 관계자 5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 이외에 남겨진 건 윗선 수사였는데 윗선 수사는 좀 장기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여기까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첫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 24일에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4인방 중에서 이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세 사람 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고요.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을 한 상황인데 최근 재판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 이 재판 분위기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부터도 예견됐던 면이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거의 뭐 자수서나 다름없는 서류를 내고 들어간 그 순간부터 입장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도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형성이 돼 있었고 재판 과정 내내 똑같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공범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맞다 틀리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사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이제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유죄, 무죄에 대해서 다툴 뿐만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선처에 대해서도 그 포지션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으로 알아둬야 될 게 공범들 사이에서 이게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엇갈릴 경우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을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시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유죄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진술도 하나의 자료로만 보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 그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이 된다. 그러나 법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시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정영학 회계사 공범이 시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사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주요 혐의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핵심적인 혐의가 배임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 과도한 초과이익을 몰아주게 사업 구도를 설계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이른바 배임 혐의가 하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또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전에 사퇴했다. 그 과정에서 좀 직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 이 3가지 혐의를 큰 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그 4인방 플러스 1명 정민용 변호사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업무상 배임이 있었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뇌물이 주고받아진 거에 대해서는 1차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윗선 수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윗선 수사는 지금 진행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분이 있었고 사실 이분들이 윗선 수사로 가기 위한 키맨들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가 조금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막바로 이제 직결되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윗선으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그리고 그 사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게 배임을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그 사장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의 수사 플러스 그 직권남용에 관련된 사람들이 배임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범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배임죄 윗선에 대한 우회적인 수사 방법으로 두 가지가 진행됐던 것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남아는 있지만 핵심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가 수사에 있어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사 동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50억 클럽 관련 수사도 좀 미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뭐 놓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아닌데 그 뇌물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수수와 약속을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수수한 것과 약속은 그 입증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1차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아들의 퇴직금이 아무리 봐도 뭐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첫 단추로 꿰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이나 혐의 입증의 상당성 부분에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은 구도에서 돈이 넘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인데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나온다면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했던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 좀 이 상태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기존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신빙성에 의해 가지고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됐었는데 그때 그래서 경찰이 만든 조서와 검사가 만든 조서는 증거 능력에 있어서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효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서는 그 당시에 내용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조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바로 날아갔었거든요. 지금 1월 1일부터는 검사가 만든 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조서는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때 검사가 검사실에서 주고받는 문답이 법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 절차 자체도 시간이 더 많이 부여되게 되고 우리 흔히 알다시피 한 번 소환하면 뭐 열 몇 시간 조사한다. 이 과정이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 넘어갔을 때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진행도 굉장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좀 더 좀 자유롭게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여지가 더 많아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방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법이 개정된 취지 자체는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정에서 증거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자 이런 취지에 따라서 진행이 그 개정이 됐는데 일단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능력이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양갈래의 말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은 그 증거에 대해서 서류 재판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표정, 말투 이런 것까지도 판사가 직접 보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판 중심주의를 위해 가지고 증거 능력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은 법정에서도 그것을 다 구현할 만큼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충실히 하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다 보면은 증거에 대해서 충실한 심리가 안 돼서 개정 취지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을 차라리 빨리 도입을 해서 진실규명을 하자 이런 여론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특검은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사팀 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걸려가지고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밝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 수사팀이 이제 우리가 좀 수사 좀 하겠다 싶을 때는 이미 대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1차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한 번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전에 실체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고서 투표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미 그러니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뭐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을 위해서 논의될 뿐이지 양쪽에서도 다 이게 특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 의미까지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특검을 제가 지금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상설 특검이 있고 또 개별적인 사안별 특검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 상설 특검은 2014년 6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이재명 후보 측, 윤석열 후보 측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 결국 특검의 형식과 방법, 대상 이걸 놓고 좀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설 특검에 의하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합의만 되면은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속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국회 내부의 논의가 굉장히 온도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법에 의해서 따라가서 뭐 된다 안 된다 속도 차이가 어떻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보통 상설 특검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별 특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네. 일단 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수사를 좀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가 좀 매듭이 지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게 가닥이 좀 잡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러한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에 체포영장 한 번 기각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됐는데 굉장히 수사 동력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게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이 이제 관철되지 않은 것뿐이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 불기소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소는 거의 뭐 확실한 것이라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윗선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소환을 못했던 것이고 소환 조사조차 못했는데 여기서 전격적으로 공범관계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소 유지도 못하면서 괜히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비판만 강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 아마 이런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실제로 뭐 수사 당국이 기소를 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과 재판정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각을 법원에서 했다는 거 결국 뭐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그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장 판사가 그러면은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에게 만들게 한 거냐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공수처 차장이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작성한 걸로 입장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이 수십 번이 등장했다 이런 것이 그것과 맞물리는 건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이 지금 특정도 안 된 상태로 다 성명불상자 처리를 했다는 것은 영장 청구 자체도 미흡했고 그 영장 청구서는 사실 거의 조금만 내용을 다듬어서 공소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관련된 의혹에서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라는 이 정황 증거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 관련된 문건을 누가 작성을 했고 최초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빈칸이 다 채워지고서 영장 청구서도 작성되고 공소장도 작성돼야 되는데 덜컥 청구만 먼저 했었는데 청구하다가 수사는 안 돼 있다 보니까 다 그걸 빈칸으로 남겨뒀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손준성 보냄
이외에 다른 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빈칸으로 남아있다. 현재 수사 결과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좀 실속이 없었다 이런 박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사가 쭉 돼서 실체가 규명됐으니까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높아서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수사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거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가 밝혀져 가지고 절차대로 진행됐다라고 하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박한 평가는 그 결과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수사에 대해서 박하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결과가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수처 스스로 좀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사 상황이 좀 미진한 상황에서 또 이른바 사찰 논란에도 좀 휩싸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또 굉장히 좀 문제가 크고 또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거가 최근에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통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입자 정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가입자들이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는 분리가 되는 건데 그럼 앞에 거는 임의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엄연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기통신 사업자 그 법에 의해도 그 수사기관이 요청을 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는 제공을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절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새 임의적으로 그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권력기관이고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통신사에서 임의로 이렇게 쉽게 광범위하게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엄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제 민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가입자들의 특히 기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기자의 뭐 가족들까지 이렇게 조사가 됐다. 근데 그 기자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통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얼만큼 청구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그 반박을 받고 있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형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거기에서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조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수처가 그 인권 친화적인 그런 수사기관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사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공수처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입장을 좀 밝히긴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관련한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핵심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사회부의 취재를 할 때 좀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하는 걸 좀 보면 일단 뭐 범인이 피의자나 뭐 용의자가 있을 때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범행 전후 또는 자주 통화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특정을 해가지고 소수의 범행 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그 통신자료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 논란의 지점은 그렇게 특정한 그 사람을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좀 무차별적으로 한 것 아니야 이런 논란 때문에 좀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라는 것도 그 범위를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늘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 통제를 법원에 받으라는 것인데 이게 이런 임의적인 절차로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범위가 갑자기 확대돼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랑 통화한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 그 통화한 사람에서 또 범위를 넓히고 이거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장주의를 우회하려고 했던 게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청구했던 영장들이 지금 다 기각됐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마저도 지금 준항고에 의해 가지고 취소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공수처에서 그런 거를 우회해 가지고 기각당하지 않고서 수사를 편하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필요했는지 어느 범위까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는지 그 범위도 다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입장을 밝힌 그 해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었는지 철저히 또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관련된 논란에 또 어떻게 대처할지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방 측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거부하면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보 보장 협상이 실패하면 다양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선은 다음 달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과 나토와의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원인이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푸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5차례나 확장했다면서 서방 측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추가적 나토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와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보 보장 문서 서명을 미국과 나토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 참가국인 일본과 호주가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두 나라가 양국 부대의 상호 방문과 공동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원활화 협정을 이르면 다음 달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기시다 총리의 호주 방문이 성사되면 스콧 호주 총리와 서명하는 협정서를 교환하고 코로나19로 차질이 생길 경우 호주 주재 대사를 통해서 협정서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협정은 당사국 부대가 공동훈련과 재해구호 등을 위해서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머물 때 입국 심사와 휴대폰 관세를 면제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우리나라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은 현지 시각 24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서비스가 결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iOS를 개발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며 수수료 15%에서 30% 사이를 챙깁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파특보도 오전 10시를 기해서 해제되거나 대부분은 약화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무려 8도가량이 높아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도, 대전과 광주는 2도, 부산은 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폭설이 쏟아졌던 호남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의 눈은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경기 남서부와 충남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